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4시 미국의 글로벌 군사력 평가 기관인 GFP에서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 8장에 불과하였지만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 8장의 보고서를 본 일본은 두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 나라의 성장을 가리키고 있었고 한때는 서방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겨우 배우던 학생의 위치에서 이제는 청출어람의 경지를 보여준 놀라운 나라로 성장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미국의 심장부에서 날라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케시 후지모토입니다. 올해 42살이죠. 일본 최대 방위산업체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방위기술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도쿄 본사 42층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도심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이에요. 우리 회사만 해도 자위대 납품 실적 1위를 자랑하죠. 미쓰비시, 가와사키로 이어지는 일본 방위산업의 뿌리 깊은 전통과 기술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아침 회의에서 부장이 말했습니다. 타케시 상, 동아시아 군비 경쟁 분석 프로젝트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정부에서 직접 요청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종류의 연구는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책상에 앉아 자료를 펼쳐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라. 정말 골치 아픈 나라죠. 몇 년 전 그 나라 중소방위업체와 협상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품질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시스템을 납품받고 큰 손실을 봤었죠. 역시 한국은 믿을 수 없어.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무기 시스템이 도착했을 때의 당황스러운 기분 말이에요. 우리 팀은 몇 달간 문제 해결에 매달려야 했고 결국 손실은 수십억 엔에 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방위산업 관련 최신 뉴스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K 전찬이 K9 자주포니 하는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런 걸 정말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일본의 90식 전차나 10식 전차와 비교하면 한국 무기는 여전히 후발주자에 불과합니다. 기술력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죠. 일본은 제2차 대전 이후부터 축적된 방위 기술의 노하우가 있어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든 제로셈부터 시작해서 F-2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항공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겨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 개발에 급급했던 나라 아닙니까? 방위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점심시간에 동료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타케시 씨, 한국 방위산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직은 신뢰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과거 경험을 봐도 그렇고요. 하지만 요즘 해외 수출 실적이 꽤 좋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잠깐일 거예요. 가격 경쟁력으로만 승부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기술은 일본에 비해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말이에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품질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방위 산업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 한국이 그 신뢰를 쌓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정부 관계자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후지모토 이사님, 이번 분석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최근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봐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의 무엇을 그렇게 자세히 분석해야 할까요? 일본과 비교하면 기술력도, 경험도, 신뢰도도 부족한 나라인데 말입니다. 퇴근길에 서점에 들러 군사 관련 잡지를 펼쳐봤습니다. 한국 무기들의 사진이 여러 장 실려 있더군요. K2 전차의 외관은 꽤 그럴듯해 보였지만 겉모습만으로는 진짜 성능을 알 수 없죠. 역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방위 기술이 정말 믿을 만한 수준일까요?
몇 년 전 그 불쾌한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보자. 하지만 그때의 제가 알았을까요? 이 연구가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걸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작고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방위 기술이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진실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뒤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 방위산업 관련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보고서, 뉴스 기사, 분석 자료들. 하지만 볼 때마다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2023년에 7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엔화로 환산하면 1조 엔이 넘는 금액이죠.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일 리는. 하지만 자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한 계약 규모가 무려 7조 7천억 원이라는 내용까지 나왔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규모였습니다. 동료 사토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타케시 씨, 어떠세요? 한국 자료 보시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의외네요.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특히 폴란드 수출권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사토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그럴까요? 숫자만 보면 분명 인상적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걸까요? 오후에 한국의 K2 전차에 대한 기술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주포, 장갑, 기동성 등 기본 스펙들은 나름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종이 위의 성능과 실제 성능은 다른 법인데. 일본의 십식 전차와 비교해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십식 전차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의 결정체거든요. 반면 한국의 K2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것 같은데 과연 그 신뢰성이 검증되었을까요? 저녁 무렵 부장과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후지모토 이사? 한국 상황은? 예상보다는 활발한 것 같습니다만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네요. 확신하기 어렵다니요? 네, 수출 실적만 봐서는 진짜 경쟁력이 있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가격 때문일 수도 있고요.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방위산업에서는 단순히 가격만으로 승부할 수는 없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K9 자주포의 해외 수출 현황을 보니 여러 나라에 팔렸더군요. 핀란드, 터키, 인도, 폴란드. 꽤 많은 국가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했어요. 도대체 왜일까? 이게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그리고 우리 일본의 우수한 방위 기술이 있는데 왜 굳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걸까요? 인터넷으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 글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한국 무기의 가성비를 높이 평가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성비라. 결국 싸다는 얘기 아닌가? 방위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능과 신뢰성입니다. 가격이 싸봤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특히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무기라면 더욱 그렇죠. 다음 날 아침 정부 분석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후지모토 이사님, 한국의 최근 동향을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분명 활발하긴 한데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지속 가능성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은 가격 경쟁력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대규모 수출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품질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요?
점심시간에 젊은 연구원 다나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나카군, 한국 무기들 어떻게 생각해? 아, 요즘 꽤 관심을 끌고 있죠. 특히 K2 전차 같은 경우는. 하지만 실제 성능은 어떨까? 우리 십식과 비교해서 말이야. 스펙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젊은 세대는 역시 다르더군요.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KFX 전투기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KF-21이라는 이름의 전투기 말이죠. 이것도 정말 제대로 될까? 전투기 개발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일본도 F-2 전투기 개발할 때 미국과 공동으로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자료를 더 살펴보니 한국도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해외 수주를 받는다는 현실 앞에서 당황스러웠거든요. 퇴근길에 서점에 들러 최신 군사 잡지를 샀습니다. 한국 특집 기사가 실려 있더군요. 읽어보니 꽤 자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읽으면서도 계속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이런 무기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분명 숫자로는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내일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특히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나 성능 테스트 결과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래야 이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연구를 계속하면서 자꾸만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5년 전 한국과의 그 불쾌한 경험 말이에요. 아직도 생각하면 속이 쓰라린 일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아시아 지역 파트너십 확대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한국의 중견 방위업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라는 지시였죠. 한국이라. 괜찮을까? 처음부터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지시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회사는 나름 한국에서는 이름 있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서울 출장을 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려 강남구에 있는 그 회사 본사로 향했어요. 건물은 꽤 근사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반짝반짝 빛나더군요. 한국 측 대표 김 부장을 만났을 때의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어요. 후지모토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도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했다는 레이더 시스템의 성능 자료를 보여주며 열심히 설명하더군요. 우리 시스템은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 제품보다 30% 향상된 탐지 능력을 보입니다. 김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분명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실제 테스트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음 달에 시제품이 완성되면 바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정한 일정이 있었고 김 부장도 자신있게 말하니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에 완성품을 납품하겠습니다. 네,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도 연락이 없더군요. 이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김 부장님, 납품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만 더 기다려주시면.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3달이 됐습니다. 그 사이 제가 받은 건 변명뿐이었어요. 부품 조달 문제, 기술적 난관, 테스트 지연. 매번 다른 이유였죠. 회사 내부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후지모토 과장, 어떻게 되고 있나?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정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결국 10개월이 지나서야 시제품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능 테스트를 해보니 약속했던 스펙과 전혀 달랐어요. 탐지거리도 짧았고 정확도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처음 약속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김 부장에게 화를 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심했습니다.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개발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추가 개발이요? 언제까지요? 6개월 정도면. 또 6개월이라니.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미 1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또 6개월을 더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회사는 큰 손실을 받고 저는 상부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어요. 승진도 1년이나 늦어졌고요. 한국 업체들은 역시 믿을 수 없어.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불신이 깊이 뿌리 박혔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업체들은 처음엔 좋은 말만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온갖 변명을 늘어놓아. 맞아.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꺼리게 된 거 아닌가? 사실 그 경험 이후로 저는 한국 관련 프로젝트는 되도록 피해왔습니다. 왜 굳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 일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지금 이 연구를 하면서도 그때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이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해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이죠. 혹시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했다고 하는데 정말 약속한 성능대로 납품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변명만 늘어놓을까요? 책상에 놓인 한국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왜 나는 한국을 믿지 못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때의 실수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경험이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지금의 한국은 5년 전과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을까요? 이번 연구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자.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5년 전의 아픈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과거의 쓰라린 기억에 잠겨있던 저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연구 2주차에 접어들면서 정말 놀라운 자료들을 접하게 된 거예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메일함에 정부 분석관이 보낸 최신 보고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목이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적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분석이었어요. 또 한국 얘기구나.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펼쳐진 거거든요. K2 전차의 기술 사양서를 자세히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20mm 활강포, 복합 장갑, 능동 방호 시스템. 이 정도면 우리 십식 전차와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건가? 더 놀라운 건 K2 전차가 폴란드 테스트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 투어 7과 경쟁해서 동등한 성능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하면서 말이죠. 점심시간에 젊은 연구원 야마다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야마다 군, 이 자료 정말 믿을 만한 거야? 네, 노르웨이 방산물자청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K2 전차가 레오파르트와 성능상 동등하다고 평가했어요. 동등하다고? 네, 심지어 일부 부분에서는 더 우수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K2가 그와 동등하다니. 오후에는 K9 자주포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이었어요. 세계 50여 개국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미 10개국 이상이 실제로 도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지? 자료를 더 파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격 정확도, 연사 속도, 생존성 모든 면에서 기존 자주포들을 앞서고 있었어요.
특히 자동화 시스템이 뛰어나서 승무원 안전성까지 크게 향상시켰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무기 아닌가? 더욱 놀라운 건 KF-21 전투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라며 반신반의했는데 자료를 보니 정말 진지하게 개발하고 있더군요. 시제기가 이미 첫 비행에 성공했고 성능 테스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레이더, 항공전자장비, 엔진 등 핵심 기술들을 상당 부분 자체 개발했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전투기 개발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일본도 F2 개발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혼자서 이 정도까지 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부장과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에 대한 분석이 좀 더 구체화됐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발전된 것 같습니다. 발전됐다니요? K2 전차나 K9 자주포의 성능이 생각보다 뛰어나더군요. 특히 해외 평가 결과를 보면 부장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독일이나 미국 제품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주로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라이선스 생산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독자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한 거지?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보니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이더군요. 방위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였고요. 더 중요한 건 정부와 민간이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투자해온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야 그 진짜 실력을 알게 됐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여전히 5년 전 그 중소업체의 수준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방위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출 실적만 봐도 알 수 있죠. 2023년 70억 달러라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한국 방위산업의 시스템 통합 능력이었어요. 단순히 개별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하게 감탄스러웠거든요. K2 전차의 능동 방호 시스템을 보면서 특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최신 전차에만 적용되는 고도의 기술인데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발전했을 줄이야. 내일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인정하게 된 후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한국 제품으로 이끌었을까요? 연구 3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다른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신뢰성과 서비스, 그리고 파트너십 관리 능력이었어요. 폴란드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만 판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패키지로 제안했더군요. 이거 정말 대단한 전략이네. 자료를 보니 한국은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하면서 현지 공장 건설과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단순한 구매자 판매자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거죠. 부장과의 미팅에서 이 부분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이 기존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매국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이겠군요. 정확히 그런 것 같았습니다. K9 자주포의 해외 수출 사례도 마찬가지였어요. 핀란드, 터키, 인도.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사양으로 맞춤 제작되었더군요. 이게 바로 차별화 전략이구나.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라 각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접근법은 정말 고도의 기술력과 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애프터 서비스 체계였습니다. 한국은 수출한 무기의 평생 관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더군요. 젊은 연구원 스즈키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즈키군, 한국의 애프터 서비스 어떻게 생각해?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20년, 30년 후까지 고려한 장기 계획이 있어요. 우리와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더 세심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일본이 서비스 품질로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그보다 더 나을 수 있다니.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가격 경쟁력 아닐까요? 저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뢰성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장기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5년 전 제가 겪었던 그 실패는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업체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 한국의 방산 수출 이행률을 조사해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계약 이행률이 98% 이상이더군요. 납기 준수율도 95% 이상이었고요. 이 정도면 정말 신뢰할 만하겠는데? 더 중요한 건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국제 표준을 넘어서는 자체 품질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특히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터키의 K9 자주포 운용 사례를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실제 작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터키군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신뢰가 핵심이란 걸 알겠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거예요. 저녁에 집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신뢰받는 파트너로 만들었을까요?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을 다시 살펴보니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은 후발주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보다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좋은 제품을, 더 나은 서비스를,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야만 경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 중심적인 접근이 가능했구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지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산 수출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었어요. 외교적 노력부터 금융 지원까지 모든 면에서 백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패키지 딜 전략이었어요. 방산 수출과 함께 인프라 건설, 경제 협력, 기술 이전 등을 묶어서 제안하는 방식이었죠. 단지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철저한 준비와 실력이 눈에 띄게 다가왔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 수출이 아니라 종합적인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UAE의 천궁 미사일 도입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공급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그리고 장기적인 파트너십까지 제안했어요. 이런 접근법이라면 정말 매력적이겠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자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기술 역량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이 이런 신뢰를 쌓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한국은 이미 신뢰할 수 있는 방위산업 파트너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신뢰성을 확인한 후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적 측면을 더 깊이 파헤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려 했거든요. 연구 4주차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주력 무기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K2 전차부터 살펴봤어요. K2 전차의 기술 사양서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120mm 55구 경장 활강포, 복합 장갑, 능동 방호 시스템. 이런 첨단 기술들이 모두 들어가 있더군요. 이 정도면 정말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 특히 능동 방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자동으로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많지 않거든요. 연구원 다나카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나카 군, K2 전차의 능동 방호 시스템 어떻게 생각해? 정말 대단한 기술이죠. 우리 십식 전차에도 없는 기능인데.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우리보다 앞선다는 얘기야? 일부 분야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이 전차 기술에서 뒤처질 수 있다니. K2 전차의 파워팩도 흥미로웠습니다. 초기에는 독일 제품을 썼지만 이제는 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더군요. 1500마력의 고출력 엔진이었어요. 한국이 엔진까지 자체 개발한다고? 전차용 엔진은 민간용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거든요. 다음으로 K9 자주포를 분석해봤습니다. 이 무기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빠른 진지 점령과 이탈 능력까지. 자동 장전이 15초라고? 기존 자주포들과 비교하면 정말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만큼 생존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죠. 부장과의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K2 전차의 경우 일부 기술은 우리 십식보다 앞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부장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에 KF-21 전투기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말 야심찬 도전이었어요. KF-21의 스펙을 보니 4.5세대 전투기라고 분류되더군요. F-16보다는 확실히 앞서고 F-35와는 다른 콘셉트의 전투기였습니다. AESA 레이더도 자체 개발했다고? 이건 정말 고도의 기술입니다. AESA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더욱 인상적인 건 KF-21의 개발 과정이었습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더군요. 이런 프로젝트 관리 능력도 대단하네. 전투기 개발은 정말 복잡한 일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거든요. 오후에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천국 미사일, 현국 미사일. 정말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더군요. 특히 천궁이 미사일이 인상적이었어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독자적인 방공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겠는데 UAE가 천궁이를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동료 사토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토 씨, 한국 기술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특히 시스템 통합 능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시스템 통합 능력이요? 네, 각종 부품들을 하나의 완성된 무기로 만드는 능력 말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품들이 있어도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이 없으면 소용없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한국의 방위기술 발전사를 정리해봤습니다. 1960년대에는 정말 기초적인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국의 전차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이를 현실로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하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개별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이를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된 무기로 만들어냈어요. K2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신 센서들과 컴퓨터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어서 승무원이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더군요. 사용자 중심의 설계 철학이구나. 이것도 한국 무기의 중요한 특징 같았어요.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이죠. K9 자주포의 승무원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잡한 사격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고 승무원은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런 섬세함이 한국 무기의 경쟁력이구나.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분명한 건 한국의 방위 기술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가고 있을 정도니까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확인한 후 저는 또 다른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연구 5주차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 군비 경쟁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2010년대 이후 중국의 군사적 행보가 한국 방위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더군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대만을 압박하면서 지역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 오히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됐구나. 자료를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커질수록 주변국들은 방위력 강화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던 거예요. 특히 폴란드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체가 방위비 증액에 나섰는데 폴란드가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부장과의 회의에서 이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과시가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중국이 주변국들을 위협할수록 그 나라들은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무기를 구매하려 합니다. 한국이 바로 그 대안이 된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무기를 수출하려 했지만 정작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는 나라들은 중국 무기를 사려 하지 않았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을 살펴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모두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에 우려를 표했고 동시에 자국 방위력 강화에 나섰어요. 이때 한국 무기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구나. K9 자주포가 인도에 수출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무기를 도입할 리 만무했죠. 미국이나 러시아 무기는 너무 비쌌고 한국 무기가 딱 적당한 대안이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연구원 야마다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마다 군, 중국의 군사적 확장이 한국에게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니까요. 맞는 분석이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과시는 역설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에게는 최고의 마케팅이 된 셈이었어요. 오후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더 살펴봤습니다. 터키의 K9 자주포 도입도 흥미로운 배경이 있었어요.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와도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정치적 제약이 많았고 러시아 무기는 나토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부담스러웠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무기가 완벽한 대안이 된 거예요. 중국의 실수가 결국 한국에게 기회를 만들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지 않았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군사력을 과시한 게 오히려 한국에게 도움이 됐던 거죠. UAE의 천궁 미사일 도입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위협이 커지면서 UAE는 강력한 방공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너무 비쌌고 한국의 천궁이 성능 대비 가격 면에서 매력적인 대안이었던 거죠. 이런 지정학적 변화를 한국이 정말 잘 활용했네. 한국 정부와 방위산업체들의 전략적 사고가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의 변화를 읽고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진입한 거예요. 저녁에 동료 사토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토 씨, 중국의 군사적 확장이 한국에게 미친 영향 어떻게 생각해요? 완전히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죠. 자신들이 강해지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경쟁국인 한국을 도와준 격이니까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방위산업도 키우려 했지만 정작 주변국들은 중국 무기보다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중국의 실수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너무 성급한 군사적 확장이었습니다. 경제력이 커지면서 군사력도 자연스럽게 증강할 수 있었는데 굳이 주변국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둘째는 외교적 배려의 부족이었습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군사력만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도 중요한데 중국은 너무 하드 파워에만 의존했어요. 이런 중국의 접근법이 오히려 한국에게는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구나. 한국은 중국과는 정반대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무력으로 위협하는 대신 협력과 파트너십을 제안했어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했죠. 폴란드와의 관계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폴란드의 방위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결국 중국의 실수에서 배운 게 많겠네. 한국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상생을 추구한 거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비슷한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 행위가 유럽 전체를 긴장시켰고 그 결과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방위력 강화에 나선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한국에게는 절호의 기회였구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오히려 한국 방위산업에게는 최고의 마케팅 효과를 가져다 준 셈이었습니다. 과연 중국이 지금의 상황을 예상했을까요? 하지만 한국은 이런 변화를 기민하게 포착하고 최대한 활용했어요. 이 기회를 한국은 완벽하게 활용했다. 정말 그랬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를 읽고 적절한 전략으로 대응한 한국의 능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어요. 6주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의 편견과 의구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전망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방위산업 강국을 넘어 글로벌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 목표가 200억 달러라는 자료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는 세계 5위권 수준이에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한국은 이제 조용한 기술 강국을 넘어 세계를 이끄는 전략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국제 정치와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도구가 되었어요. 부장과 최종 보고를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후지모토 이사, 6주간의 연구 결과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서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기술력, 신뢰성,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전략적 사고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접근법은 기존 방위산업 강국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 등을 통해 구매국과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젊은 연구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 성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더욱 영향력이 커질 것 같고요. 유럽에서도 폴란드 성공 사례를 보고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의 시각은 정말 객관적이었습니다. 기성세대인 저와 달리 선입견 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한국이 앞으로 직면할 도전들도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기술 격차 유지였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경쟁국들도 빠르게 따라오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생산 능력 확장이었습니다. 주문은 폭증하고 있는데 생산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도전들을 고려해도 한국의 전망은 여전히 밝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이런 도전들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5년 전 그 실패했던 프로젝트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편견을 심어줬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정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구나. 한 번의 실패 경험으로 한국 전체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엄청난 발전을 이뤘는데 저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제 한국을 보는 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작고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동료 사토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토 씨,
이번 연구를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의 성공 요인들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고객 중심적 접근법, 유연한 대응 능력, 그리고 장기적 비전 등은 우리 일본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6주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은 정말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기술력, 품질, 서비스, 전략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차세대 기술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 파트너십 확대 등 모든 면에서 진취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 방위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등장으로 전 세계 방위 산업 지형이 바뀌고 있었어요. 기존 강국들도 한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무력으로 위협하는 대신 협력으로 상생하는 접근법이 많은 나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폴란드, 터키, UAE, 인도. 이들 나라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다. 이것이 6주간의 연구를 통해 내린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았어요. 내일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이 모든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한국이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강력한 파트너이자 경쟁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거예요. 이번 연구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니까요. 지금까지 감동주점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